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료를 하나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제목은 러시아 이후라고 하는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관심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러시아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2023년도부터 유가 다시 100불 갈 거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이제 계속 써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투자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2014년도를 피크로 2015년도부터 작년 올해까지 전 세계의 E&P 투자 금액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투자 금액은 결국에는 리저브, 그러니까 원유를 신규로 확보하게 되는 양 자체의 규모를 줄어들이게 되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 가능 연수라고 하는 게 2회 연속, 2회 연속 이제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이 됐죠. 거기에 이제 러시아 문제는 이 상황을 좀 더 강력하게 유가를 상승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유가고 가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가 더 문제이니까요. 자, 원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신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란과 베네수엘라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핵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정 부분에 좀 막힘이 좀 풀어주는, 그러니까 막힌 게 좀 뚫리는 현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그게 절대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늘어날 수 있는 양 자체가 러시아 공급량보다는 수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분의 1 수준도 안 되거든요. 또 많이들 생각하는 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많이들 생각할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과거에 한 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하루에 70만 배럴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가 정상화되면은 원유 수급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유, 우랄이라고 하는 러시아 원유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는요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랄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아시아, 미국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기름은 너무 질이 떨어지는 기름이에요. 양은 많은데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벌써 생산시설이 망가지게 된 게 거의 한 7, 8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정상화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간도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신규 투자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몇 년간 저유가 때문에 배당도 제대로 못 줬고 그리고 차입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원하는 거는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이런 쪽으로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도 많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낮다라기보다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천연가스는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요. 천연가스 상황은 원유보다 사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유럽이 연말까지 러시아 가스 도입량을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한 1억 1천만 톤 정도의 가스를 수입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한 7천만 톤 정도는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조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 그림 같은 경우는요. LNG 수출 상위국의 액화설비 가동률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카타르나 호주, 러시아 등 같은 경우는 21년도 기준으로 거의 100%예요.
미국도 이제 거의 100%, 90% 이상 수준이고요. 이들 상위 국가들의 가동률이 거의 만땅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규모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자, 그러면 신규 투자 관련된 부분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규 투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현재 건설 중인 설비 기준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설비 기준으로요.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나올 수 있는 전 세계의 신규 물량은요. 5,50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안 사겠다라고 하는 게 7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럼 그 7천만 톤을 누군가는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신규로 들어올 물량은 25년도까지 5,50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중국과 인도의 소비 증가까지 감안하게 되면 25년까지 전 세계는 LNG, 특히 LNG에 있어서는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LNG를 갖고 오면 되잖아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LNG 프로젝트 같은 것에 있어서 서방의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거의 한 80, 90% 가까이 서방의 기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 4월 달에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LNG 그 기자재 수출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LNG 프로젝트는 한 5년 정도 걸려요.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27년. 안 된다는 얘기죠. 26년에는 좀 물량이 들어옵니다. 26년에는 물량이 좀 들어오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중국의 수요 증가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계속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길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계획 단계, 뭐 설계 디자인 정도까지 끝난 단계, 우리가 이걸 FEED, 피드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피드 단계의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30년 전후까지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3억 톤 정도 돼요. 3억 톤. 작년에 전 세계 LNG 물동량이 한 3억 5천만 톤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드 단계의 물량은 현재 3억 톤 정도 돼요. 계획이 잡혀 있고 진행을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피드 단계 프로젝트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3억 톤 물량 중에서요. 미국이 60%예요. 여기에 캐나다와 멕시코, 북미 지역만 따로 발라보면 전체 피드 단계 물량의 77%입니다. 77%. 자, 뭐 이게 다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러시아 여기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카타르는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나올 것이고 아랍에미리트 정도 빼고는 없어요. 그것도 작은 물량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전 세계가 뭐 러시아, 중국 이렇게 또 한편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서방, 뭐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대미 의존도를 계속 높여갈 것이냐?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원유 시장 같은 경우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러시아의 원유가 물론 아직까지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일정량 정도 증부는 늘어나는 양은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인도와 중국으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LNG, 가스 시장도 이렇게 파편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LNG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26년도 이후 30년 전후의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은 지금까지는 중동에 있었다가 30년 전후 시기부터는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인가? 그거는 예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는 분명 미국이 맞습니다. 에너지 쪽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현재 유가, 원유나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낙폭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다시 우리가 수급만 놓고 따져본다면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강세로. 장기간 강세로 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갔죠. 1270원,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뭐 130엔 정도 수준까지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평가 절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대, 2001년도만 보더라도요. 일본의 일간 원유 수입량은 하루에 한 430만 배럴 정도였고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230만 배럴 정도를 수입을 했어요. 작년 기준, 그리고 현재는 어떠냐? 예,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이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일본은 열도잖아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를 감안하게 되면, 물류의 이동을 감안하게 되면 대규모 컴플렉스를 짓는 것보다는 각 섬마다 공장들을 찢어놨어요. 그리고 예전에 60, 70년대 일본 경기는 매우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설비를 지어놔도 다 팔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경기가 꺾이고 나서 이 작은 설비들의 문제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유 설비 캐파가 500만 배럴이던 게 2년 전부터 3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죠. 이제 우리나라가 한 330만 배럴이니까 일본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설비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원유 수입액에서 석유 제품, 가솔린 디젤 같은 것,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차감한 실질적으로 보면 순수입액인 거죠. 그것의 GDP 대비 비중인데요. 특이한 현상이 2015년 전후로 인해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비율값이 일본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이 비율값이 일본보다 낮아졌어요. 최근 5, 6년간은 GDP에서 원유 순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1%도 안 됐습니다. 일본보다 더 낮아진 현상이 지난 6년, 7년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적어도 원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고유가 상황에서 원유가 많이 올랐던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 역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리파이너리 설비라고 하는 게 뭐 장기간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우리가 또 신재생 전환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이 매우 좋은 거죠. 예. 엄청나게 큰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제 캐파는 한 정유 기업당 일간 처리 능력이 다 50만 배럴 이상입니다. 전 세계 정유 설비가 한 700개 내외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설비 중에서 하루 정제 처리 능력이 50만 배럴 이상인 설비들은요. 한 11개, 1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중에 4개가 이 조그만 땅덩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이러한 설비들을 통해서 고유가 상황에서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정유사들 실적 보면은 실적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제 마진은요. 1분기 평균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우리가 100달러에 수입을 해와서 디젤이나 가솔린으로 팔 때는 140, 150달러에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만큼의 차액은 우리가 원유 구입 대금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충격은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진 않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두려운 거는 가스죠. 가스. 우리나라 발전원의 한 4분의 1 정도를 천연가스로 쓰고 있고 한전 적자 계속되고 있고요. 전기요금 안 올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럽도 올겨울에 추위를 좀 참자라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작년 이맘때 MMBTU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MMBTU당 6불 7불, 7달러다가 최근에 2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0달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비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은 작년도 난방비에 올해 적어도 3배 이상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LNG 프로젝트가 2025년도까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유럽이 러시아한테 안 사겠다고 하는 물량보다 더 적습니다. 더 적고 러시아는 현재 LNG를 그러면 유럽에게 팔지 못하는 물량을 다른 나라에 팔면 되지 않아? 안 되죠. 파이프라인 건설해야 되거든요.
파이프라인 건설도 5, 6년이 걸립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원유 생산 또는 가스 생산을 일부 공장들, 일부 유전들을 계속 꺼 나가게 되면 저 복구가 안 될 거예요. 예. 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러시아가 물론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반대급부는 고비용인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예.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가나 가스 가격이 빠르게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유럽은 탈러시아를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리스크는 계속 상존하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가야 되는 방향인 거죠. ESG나 이런 부분들 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우리가 화석연료를 금방 딱 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신재생 전환 속도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끝내려고 하는데요. 수영장에 다이빙을 했는데 물의 깊이를 확인하지 않고 다이빙을 한 거죠. 예,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